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흉가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집은 촌수가 좀 복잡해서 제가 나이는 어린데 촌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 조카는 저보다 한 살 많았고 당시 같은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조카는 활동적이고 집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밝고 활발한 녀석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학원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조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조카는 이미 면허를 딴 상태라 차를 몰고 다녔는데 그날도 아마 운전 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왜? 나 지금 사람이라는 게 직감이 있잖아요. 저는 그 한마디만 듣고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온몸이 싸늘해지고 순간적으로 불길한 기분이 몰려왔습니다. 왜 이래? 뭐야? 나 지금 운전 중인데 내가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답답하게 왜 그래? 사고라도 났어? 뭐? 조카의 목소리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충격적인 걸 보고 멍해진 듯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거리더라고요. 얘기 좀 제대로 해보라고. 뭐가 어떻게 됐냐고. 사고라도 난 거야? 나 지금 차 타고 집에 가는 길인데 아무래도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 자꾸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 길을 못 찾겠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옆에는 아무것도 없고 가면 갈수록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조카의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했습니다. 저희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라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도 한 번도 다른 곳으로 이사 간 적이 없었습니다. 시내에서 집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거리라 간단한 길이었어요. 그런데도 길을 모르겠다는 조카의 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에 조카가 친구들과 흉가 체험을 하러 간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일단 차를 세워. 차에서 내려서 찬바람 좀 쐬고 정신 좀 차리고 잘 되짚어봐. 경찰들도 모르는 산길, 골목길, 지름길까지 다 아는 내가 집에 오는 길을 왜 못 찾아? 너 지금 이상한 거야. 빨리 차 세워. 그리고 집에 도착해 기다리니 1시간쯤 지나 조카가 얼빠진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카와 친구들은 학교를 마치고 외곽 지역에 있는 흉흉한 소문이 돌던 흉가에 갔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3층짜리로 지어진 큰 식당이었는데 칼이 저절로 움직이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릇이 떨어지고 마당에서 새벽녘에 정체 모를 할아버지가 쓸고 있는 걸 목격한 일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상한 사건들 때문에 종업원들이 한둘씩 떠나고 결국 주인도 떠난 곳이었죠. 어른들은 그 흉가에 가면 귀신이 붙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며 철없는 아이들에게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던 장소였습니다. 조카와 친구들은 흉가에 도착하자 소리를 지르고 웃고 떠들며 나와봐라 하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때 조카와 친구 한 명은 산속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하얀 물체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서로가 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내 테이프가 씹히는 듯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동시에 들었습니다. 둘은 소리를 지르며 흉가를 빠져나와 길가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도로에서 차에 치일 뻔한 일을 2번이나 겪었고 놀란 상태로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조카는 한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며칠 후 조카는 다시 한번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공포와 스릴에 흥분해서 흉가를 다시 가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저도 끼게 됐습니다.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디카를 충전하고 따뜻한 옷을 챙겨 입고 6명이 차를 타고 흉가로 향했습니다. 흉가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탓인지 오히려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조카가 디카를 들고 있는 경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야, 경아 저기 모서리 한번 찍어봐. 모서리에 귀신이 많다잖아. 그래. 근데 진짜 찍히면 어떡하냐? 아무것도 안 나오네. 다시 찍어봐. 그 순간 디카가 멈추며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충전을 다해둔 디카가 갑자기 고장 난 겁니다. 그와 동시에 저를 포함한 모두가 테이프를 거꾸로 감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신 소리라는 걸 직접 들으니 정말 믿기지 않더군요. 그 소리를 들은 뒤 경희 오빠는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옆산에 할아버지 공동묘지가 있다. 거기 가자. 라고 했습니다. 스릴에 들뜬 우리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올라가도 공동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한번 경희 오빠의 말대로 공동묘지를 찾았고 이번엔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에도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흉가에 간 날 우리는 모두 홀려 있었던 겁니다. 그날 흉가에서의 사건과 공동묘지로 향했던 밤이 지나고 나서도 저희는 어쩐지 그 일이 끝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면 자연스레 전날의 이야기를 꺼내며 서로가 느꼈던 소름 끼치는 순간들을 복기하곤 했습니다. 특히 디카가 갑자기 고장 났던 일과 테이프가 거꾸로 감기는 듯한 소리를 들었던 순간은 누구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경희 오빠의 상태가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멍해 보이는 정도였어요. 수업 중에도 선생님이 부르면 반응이 느렸고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어딘가 초점 없는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조카가 경희 오빠와 가까웠기 때문에 가끔 그의 상태를 저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야, 경희가 요즘 좀 이상해. 말도 잘 안 하고 맨날 어디 쳐다보는지도 모르겠고. 처음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조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야, 경희가 우리 집에 와서 자고 있었거든. 근데 밤새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야.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뒤척이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상해. 무슨 소리? 모르겠어.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데. 더 가야 해. 거기. 더 가야 해. 이런 식으로 말이야. 소름 끼치더라고. 한번 깨워보려고 했는데 손목을 잡았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조카의 말을 들으니 나도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경희 오빠가 흉가에서 보였던 모습들과 너무 겹쳤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저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희 오빠의 상태를 직접 보기 위해 조카와 함께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우리를 맞이했지만 어딘가 어둡고 침체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의 방은 창문이 닫혀 있어도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경아, 요즘 너 상태가 좀 이상해 보여. 제가 먼저 말을 꺼내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어딘가 힘이 없고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근데 조카가 그러던데 밤마다 이상한 말을 한다며. 그냥 꿈꿔서 그런가 보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카가 그를 다그치자 결국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흉가에서 나올 때부터 뭔가가 계속 내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었어.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도 혼자 있으면 그게 자꾸 떠올라. 그 말에 저와 조카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흉가에서의 일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놔주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희 오빠가 다시 흉가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말을 듣고 당장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날 공동묘지를 향하던 밤처럼 초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아. 그거랑 마주쳐야 끝날 것 같아. 결국 저는 조카와 함께 경희 오빠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흉가로 향했고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무거운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흉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처음 갔을 때와 다르게 어딘가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창문 한쪽에 희미하게 무언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아, 저거 보여? 창문에 뭔가 서 있는 것 같아. 조카가 말을 꺼냈을 때 경희 오빠는 아무 말 없이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서 다시 테이프가 씹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고 마치 누군가 바로 뒤에서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방주. 태초에 한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과 멀고도 가까운 곳에는 늘 한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높은 곳에서 마을을 보며 참으로 멋지구나 하고 감탄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과일 가게를 지나가면 사과 하나 먹어보시오 하며 건네주고
골목을 돌면 오늘도 단정하시네요라며 안부를 묻는 따뜻한 인심이 넘쳤다. 어느 날 남자는 길에서 넘어져 울고 있던 사내 아이를 업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아이의 부모는 고마움의 저녁을 대접하며 그를 정중히 맞이했다. 남자는 이런 마을과 마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언제까지나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다. 하루는 남자가 이웃의 밭일을 도왔다. 이웃 남자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성인 아들도 함께였기에 일은 수월했다. 이웃은 곧 딸이 점심을 가져올 테니 함께 먹자고 했다. 남자는 고맙다며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딸이 오지 않자 이웃은 불안해하며 아들에게 딸을 데려오라 했다. 그때 남자가 나서며 말했다.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이 숲은 위험하니 아드님은 아버지를 도와주시지요. 이웃은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조심히 다녀오라 했다. 남자는 숲으로 들어가며 바구니와 흩어진 음식들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걱정하며 더 깊숙이 들어가자 비명 섞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는 같은 마을 남자가 이웃의 딸을 범하고 있었다. 남자는 분노하며 외쳤다. 어째서 이웃을 범하는가? 하지만 가해자는 너는 누구길래 나를 방해하느냐며 낫을 들고 위협했다. 남자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너에게 여자를 범할 권리가 없듯이 나를 해칠 권리도 없다. 여자를 풀어주고 돌아가라. 그리하면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하지만 가해자는 내가 날 막아설 권리도 없다며 낫을 휘둘렀다. 몸싸움 끝에 남자는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고 가해자는 도망쳤다. 남자는 피투성이가 된 채 마을로 돌아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았다. 이후 마을은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탐욕과 폭력으로 얼룩졌다. 슬픔에 빠진 남자는 마지막으로 신의 축복을 받은 노아를 찾아가 말했다. 이곳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남자의 말을 듣고 결단을 내렸다. 그날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남자가 떠난 후 그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을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을 떠올리며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그들 모두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다. 첫날 그는 혼자서 거대한 나무들을 베어내며 방주의 틀을 만들었다. 이웃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수군거렸다. 노아, 도대체 뭐하는 거요? 이 와중에 배를 짓는다니. 저 사람은 미쳤어. 이 마을엔 물도 없는데 배라니.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지만 노아는 묵묵히 일에 몰두했다. 남자는 가끔 노아를 찾아왔다. 그는 상처에 입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 두꺼운 천으로 뺨을 감싸고 있었다. 노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서둘러야 하오. 하지만 이 방주에 누가 탈 수 있을까요? 노아의 질문에 남자는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선택받은 자들만이 탈 수 있을 것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은 더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상점은 약탈당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배신하기 시작했다. 이웃들 간의 신뢰는 완전히 사라졌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오늘은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적이 되었다. 한 여름밤 마을 한가운데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 한 가족이 식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다른 가족이 그들의 집에 불을 지른 것이다. 불길은 금세 번져나가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했다. 사람들은 불길 속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이 광경을 본 노아는 더욱 결심을 굳혔다. 그는 남자를 찾아가 말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소. 다음 날 아침 노아는 마을 광장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사랑하는 이웃들이여. 이 마을은 이미 타락했고 우리는 신의 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곧 큰 비가 내려 모든 것을 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탈 준비를 하십시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십시오.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고 비웃었다. 비가 온다니. 하늘은 맑기만 한데. 노아, 당신은 이제 완전히 미쳤군요. 우리 죄를 뉘우치라고.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먼저 우리에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노아는 그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호소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며칠 후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평소와 다른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사람들은 그제야 노아의 말을 떠올렸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무시했다. 비 몇 방울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겠어? 노아는 거짓말쟁이야. 우리를 속이려는 거야. 그날 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빗줄기였지만 곧 폭우로 변해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를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노아는 방주로 향하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남자는 그를 도우며 말했다. 이제 때가 되었어. 문을 닫고 떠날 준비를 하시오. 아직 이웃들이. 노아는 망설였지만 남자는 단호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오. 우리가 그들을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소. 물이 점점 차오르자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몇몇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방주에 탑승했다. 노아는 눈물을 흘리며 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방주를 두드리며 소리쳤다. 노아, 우리도 태워줘.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살려줘. 하지만 방주는 이미 떠오르고 있었다. 노아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신이시여, 이 모든 것을 용서하소서. 비는 40일 동안 멈추지 않았다. 마을은 완전히 물속에 잠겼고 모든 생명이 사라졌다. 비가 멈추고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을 때 방주는 어느 산 정상에 멈췄다. 노아와 생존자들은 방주의 문을 열고 새로운 땅으로 나왔다. 그곳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세상이었다. 노아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신이시여,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없게 하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는 노아의 곁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새로운 시대의 첫걸음을 뗐소.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땅을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요. 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일어섰다.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이모. 우리 이모는 참 독특한 분이다. 나이가 적지 않으신데도 동안의 키도 172cm 정도로 늘씬해서 뒤에서 보면 20대 초반으로 보일 정도다. 가끔 이모와 쇼핑을 나가면 친구들이 나를 보고 여자친구가 아니냐며 놀리곤 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아줌마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재능도 많고 완벽한 이모였지만 그 이모에게도 큰 걱정거리가 있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어릴 때는 그저 그러려니 했지만 이모 나이가 35가 넘어가면서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모부에게 툭 터놓고 물어보기로 했다. 이모부와는 가끔 심각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친한 사이였으니까. 맥주 한 잔을 나누며 대화하던 중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모부,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돼? 그래, 뭐든 물어봐. 이모랑 애기 안 가져. 이제 이모 나이도 있고. 더 늦으면 힘들지 않아? 이모부는 아무 말 없이 슬픈 미소만 지었다. 나는 혹시 이모가 아니라 이모부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 이모부, 혹시 진짜 무슨 문제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실수한 거야? 하고 물었다. 이모부는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한참 망설이더니 결국 내 성화에 못 이겨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가족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다. 할아버지는 목사님이고 할머니는 장로님, 작은 삼촌도 목사님이다. 이모 역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그런 이모가 임신이라는 벽에 부딪혀 몇 년 동안 기도하며 노력했다고 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이모는 온갖 교회와 기도원을 찾아다니며 기도와 금식을 반복했다고 했다. 그렇게 애타게 매달렸지만 결과는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모는 점점 몸과 마음이 약해졌다. 42kg까지 체중이 빠지며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링거에 의지하며 시름시름 앓았다. 그때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 삼촌을 데리고 이모네 집으로 갔다. 나는 운전만 했을 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이모부는 그날의 이야기를 상세히 전해주었다. 집 앞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그 나무 앞에 서서 기도를 시작하셨다. 한 손을 나무에 댄 채 눈을 감고 기도를 이어가시더니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하셨다고 했다. 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셨다. 기도를 끝낸 할머니는 집으로 들어갔고 방 안에서는 이미 할아버지와 작은 삼촌, 어머니가 이모의 침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모부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이모가 두 눈을 부릅뜨고 흰자만 보인 채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을 본 이모부는 다리가 풀려 방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방 안에서는 몇 시간 동안 기도 소리만 들렸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 이모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아이를 갖는 것은 포기했지만 이모와 이모부는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삶으로 돌아갔다. 이모는 그 당시 이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모부는 나에게도 그 이야기를 이모에게는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나는 그날 밤 어머니께 그 일을 넌지시 물었다. 엄마, 그때 이모 그랬다던데 안 무서웠어? 어머니는 담담히 대답했다. 무섭지. 하지만 내 사랑하는 동생이었잖아. 무서운 것보다 그게 먼저였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엄마가 말하길 귀신, 아니 마귀란 건 사람 마음이 가장 약해졌을 때 틈타 역사한다고 하잖아. 사람 마음은 약해지기 쉬운 법이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그날 새삼 깨달았다. 이모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삶이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도 나는 마음속에서 그 일을 떨쳐낼 수 없었다. 특히 그날 이모부가 본 이모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와 할머니가 나무 앞에서 했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우연이었을까? 나는 여러 번 그 장면을 상상하며 밤을 지새웠다. 이모부의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이 아직도 생생히 떠올랐다. 시간은 흘렀고 이모네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이모는 아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모부와의 관계도 이전처럼 밝아졌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그러나 그날의 기이한 사건은 내게 깊은 애문을 남겼다. 도대체 그날 이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몇 년 후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어느덧 그날의 일은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나를 다시 그 기억으로 끌어들였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회사 업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나는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너 요즘 이모랑 연락 안 했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소 불안해 보였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네, 일이 바빠서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이모가 또 이상하대.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상하다뇨?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며칠 전부터 이모가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해. 이모부 말로는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집안을 돌아다닌다는데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너 이모네 집에 한번 가볼래? 나도 곧 가볼 예정인데 혹시 내가 먼저 가볼 수 있으면 좋겠어. 다음 날 나는 서둘러 이모네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찾은 이모네 집은 여전히 아늑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이모부는 나를 반갑게 맞아줬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모를 피로와 불안이 서려 있었다. 이모는 어디 계세요? 내가 묻자 이모부는 거실 소파를 가리켰다. 이모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들어온 것도 알아채지 못한 듯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모에게 다가갔다. 이모, 저 왔어요. 얼굴 보러 왔어요. 이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어딘가 멍하고 어딘가 깊은 곳에 잠겨있는 듯했다. 이모는 힘없이 대답하며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이모부에게 눈짓으로 물었다. 이모, 요즘 어디 아프세요? 이모는 고개를 젓더니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이모부는 나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요즘 상태가 심상치 않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밤마다 혼자 일어나서 집안을 돌아다녀. 그리고 중얼거리는 게 무슨 기도 같기도 하고. 이모부는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는데 이모가 나를 밀쳐내더라.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이모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 힘이 보통이 아니었어. 평소에 체구도 작고 마른 사람이 그렇게 강하게 밀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모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웃기 시작했어. 그 소리가 정말
이모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모는 분명 건강을 회복했고 그 뒤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왔던 걸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모의 상태는 분명 이상했다. 그날 밤 이모네 집에서 자고 가기로 결심했다. 밤이 되자 집안은 조용해졌다. 이모부는 피곤한 듯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이모 역시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그 고요를 깨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타, 타, 타. 나는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이모 방에서 나는 듯했다. 조용히 방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대고 들었다. 그곳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도 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문을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갑자기 문이 스르르 열렸다. 이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흰 옷을 입은 채 흰자만 보이는 눈으로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과거 이모부가 이야기했던 그날과 똑같았다. 이모, 괜찮으세요?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물었다. 하지만 이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걸음을 옮기더니 거실 한가운데로 나갔다. 그리고는 손을 하늘로 올리고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렸다. 그 모습은 마치 의식을 치르는 사람 같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이모부가 방에서 나왔다. 뭐야? 또 시작된 거야? 그는 이모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모는 갑자기 중얼거리던 것을 멈추고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키키, 이젠 나갈 시간이야. 이모의 기괴한 웃음소리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모부는 나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뭐라고? 나갈 시간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야? 이모는 대답 대신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서더니 두 팔을 천천히 벌리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 그 모습은 너무도 낯설고 동시에 섬뜩했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어둠 속에서 이모의 목소리만이 명확하게 들렸다. 내가 억울함을 참을 만큼 참았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모에게 다가갔다. 이모,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손을 잡고 흔들었지만 이모의 몸은 마치 차가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이모부도 다급하게 소리쳤다.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다시 그런 모습 보이지 마. 이모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대신 그녀의 몸에서 점점 식은땀처럼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이모의 입에서 또렷하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넌 아직도 모르겠니? 그때 나를 쫓아낸 것들이 다 해결된 줄 알았어. 이모부는 놀란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내가 누구냐? 이모의 목소리는 더욱 기괴해졌다. 내가 누군지 몰라? 그때 나무 아래에서 너희가 쫓아냈던 바로 그 존재야. 하지만 그건 임시였을 뿐이었지. 나는 그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나는 두려움에 떨며 이모부를 바라봤다. 이모부,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모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다. 그때 나무 아래에서 내 할머니가 기도를 드렸던 건 그저 이모를 구하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그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어.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던 거야.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할머니가 기도로 그 존재를 쫓아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어. 그때부터 항상 이런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어. 이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모가 쓰러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갑자기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만해. 이제 그만하라고. 그 소리에 나는 참을 수 없어 다시 이모를 붙잡고 흔들었다. 이모부가 있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제발요. 이모의 울음소리는 점차 약해졌고 이내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이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이모를 안고 소리쳤다. 이모, 정신 차려요.
이모부는 떨리는 손으로 이모의 맥박을 확인했다. 살아있어. 맥박이 뛰고 있어. 그 순간 집안의 전등이 다시 켜졌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이모가 입을 열지 않아도 그녀의 몸에 남아있던 차가운 기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노인을 찾아갔다. 그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노인은 내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거야. 내 이모가 약해졌을 때 그것이 다시 그녀를 찾은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완전히 끝낼 수 있을까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존재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야. 그건 오래전부터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원한이야. 그 나무는 그 존재의 일부일지도 몰라. 그걸 없애려면 나무를 태우는 수밖에 없을 거야. 나는 한동안 그 말을 곱씹었다. 나무를 태운다. 그건 단순히 나무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와의 마지막 싸움을 의미했다. 나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노인의 말을 듣고 결심은 했지만 나무를 태운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 나무는 어쩌면 그 존재와 얽힌 시간과 억울함의 상징일지도 몰랐다. 나무를 태운다고 정말 모든 게 끝날까요? 나는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확신할 순 없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야. 결국 너희 가족이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해. 이모와 이모부는 내가 나무를 태우려 한다는 계획을 듣고 당황했다. 특히 이모는 격하게 반대했다. 안 돼, 나무를 태우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 존재가 더 화를 낼 수도 있어. 하지만 이모부는 달랐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번에 끝내야 해. 그게 아니면 우리 가족은 평생 이 일을 끌어안고 살아야 해. 결국 우리는 함께 나무가 있는 장소로 향하기로 했다. 밤이 되자 나는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 노인과 함께 나무 앞에 섰다. 그곳은 여전히 무거운 공기로 둘러싸여 있었다. 바람도 불지 않았지만 나무 주변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노인은 조용히 향을 피우고 나무 주변에서 천천히 기도를 시작했다. 이 나무에 깃든 모든 원한과 억울함이여, 이제는 사라져라. 그리고 저 세상으로 떠나라. 나는 준비한 기름을 나무에 뿌리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노인의 말대로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만이 이 모든 일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믿었다. 나무에 불이 붙자 거대한 불길이 순식간에 치솟았다. 불길은 나무를 태우며 마치 생명체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주변 산에 메아리치며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모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떨고 있었다. 이모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묵묵히 불길을 지켜보았다. 갑자기 나무 주위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마치 사람들의 영혼 같았다. 그 중 하나가 나를 향해 다가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를 기억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고통을. 나는 그 형체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들의 억울함을 기억할게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길은 점점 강해지더니 마침내 나무를 완전히 삼켰다. 그 형체들은 천천히 사라졌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이모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난 거겠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끝났을 거야. 너희 가족은 이제 이 짐을 내려놓아도 돼. 그날 이후 이모는 다시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집안도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나는 그 나무가 사라진 빈자리를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이 남긴 의미를 곱씹었다. 어떤 원한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용기와 결단으로 풀어야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내게 두려움과 깨달음을 동시에 남겼다. 이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우리 가족은 그날 이후 서로의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때로 그 나무가 있었던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조용히 속삭인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기억할게요. 네 번째 이야기, 후임의 실화괴담. 군대 후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겪은 일인데 구정 보내기 바로 전날 부천에 있는 친척 집에 갔다가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TV 앞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술을 드시며 화투를 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임이 안에서 TV 소리와 어르신들의 떠드는 소리에 머리가 아파서 거실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도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 고모님들이 마찬가지로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후덥지근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겨울이라 추워서 5분도 안 돼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뭐지? 하고 안쪽을 들여다보니 어른들이 조용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왜 그래? 엄마?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조용히 하라고 하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후임은 자기도 모르게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낮은 소리로 그르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안방에 들어가려 했더니 어머니가 급하게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놀라서 작은 소리로 왜? 하고 물어보니 어머니가 큰어머니의 귀를 당기며 저거 귀신이래. 조용히 좀 해. 라고 했습니다. 후임은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다 큰 어른들이 진지한 얼굴로 장난을 칠 리 없으니 더욱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겁을 억누르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귀신이 세상에 어딨어? 라고 중얼거리며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즐겁게 놀고 있던 삼촌, 큰아버지, 아버지가 모두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놀랍고 당황스러워 뒤돌아 어머니와 큰어머니, 고모님들을 쳐다봤지만 모두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가셨습니다. 야단치거나 놀라는 반응 하나 없이 그저 나가버리니 더욱 찜찜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지를 깨우며 집에 가자.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자. 라고 하셨습니다. 혼란스럽고 어안이 벙벙했지만 어머니가 하는 대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큰어머니와 고모님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왜 그렇게 죄송하셨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무서운 기억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 후 설날을 보내고 몇 년이 흐른 뒤 후임은 어머니께 여러 번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용기를 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이를 묻자 어머니 얼굴이 굳어버리셨습니다. 겁이 난 후임은 왜? 뭐인데? 찜찜하잖아. 말 좀 해봐, 엄마. 하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후임이 더운 집안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마자 거실이 갑자기 싸늘해졌다고 합니다. 다들 이상하게 여겨 두리번거리는데 큰어머니가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뭐지? 하며 상황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안방문이 혼자 열렸다가 쿵 닫혔다고 합니다. 큰어머니는 저거 귀신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형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며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큰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큰어머니는 해를 끼치는 귀신은 아니니까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후임이 들어와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고 어머니는 놀라서 후임을 끌어내려고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창문에 반사된 벽에서 고양이처럼 생긴 사람이 붙어있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다시 창문을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와 후임을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후임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설명한 창문에 비친 사람 같은 고양이의 형상이란 대체 무엇일까? 후임은 그 당시에 안방에서 느꼈던 낯선 공기와 어른들의 행동이 떠올라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뭔가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 중에도 틈틈이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자신만의 결론을 내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퍼즐 조각은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의 생활은 후임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된 훈련과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그날의 기억은 잠시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늦게 혼자 불침번을 서거나 새벽에 전투화를 신고 야간 행군을 할 때면 그날의 싸늘했던 거실 공기와 안방 문이 저절로 열리던 장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보여줬던 굳은 표정과 그 말끝마다 느껴졌던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군대 동기들과 대화 중 귀신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후임은 자신의 경험담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친척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야기가 이어지며 주변 동기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반응은 웃음과 의구심이었습니다. 야, 내가 너무 겁먹어서 헛것 본 거 아니냐? 고양이처럼 생긴 사람이 창문에 있었다고. 그건 그냥 그림자가 이상하게 보인 거겠지. 후임은 억울한 듯 대꾸했습니다. 아니야. 그날 집에 있던 어른들도 다 이상한 걸 느꼈다고. 큰어머니는 분명히 귀신이라고 했어. 그러나 동기들의 농담 섞인 반응은 이어졌습니다. 너 진짜 겁쟁이였구나. 귀신 같은 건 없다고 믿으라고. 후임은 결국 입을 닫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후임은 다시 어머니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급하게 집을 떠나자고 했던 것일까? 후임은 어린 시절의 기억에 파묻히며 그날의 모든 상황을 다시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문득 그는 자신이 놓쳤던 한 가지 디테일을 깨달았습니다. 큰어머니가 말했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 그 말 속에 담긴 어두운 의미를 떠올린 순간 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귀신이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면 그 존재가 거기 왜 있었던 걸까? 후임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군 생활 중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가끔은 조상신, 귀신과 관련된 민속적인 이야기를 찾아보며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그날의 상황과는 어딘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군 복무를 마친 후 후임은 다시 그 친척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구정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어린 시절과 달리 성인이 된 후임은 어른들 사이에 섞여 술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했습니다. 큰어머니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잊은 듯 보였고 어머니 역시 더는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후임은 결국 참다 못해 큰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큰어머니, 저 고등학교 때 구정 때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안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큰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술잔을 내려놓으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잊어버려라. 그 말에 후임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더는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후임은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기이했던 공기와 안방의 문, 그리고 큰어머니와 어머니가 보였던 진지한 모습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그 안방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방은 여전히 가족들이 사용하는 방이었고 어릴 적 보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무언가 낯선 느낌이 있었습니다. 후임은 천천히 방을 둘러보며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보았다고 했던 그 고양이 같은 형상이 떠올라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그저 유리창일 뿐 아무런 이상한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큰어머니가 문에 서 있었습니다. 큰어머니는 그를 보며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했구나. 후임은 무언가 대답하려 했지만 큰어머니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 봤던 게 뭔지 궁금하겠지. 하지만 그게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니야. 후임은 큰어머니의 말을 듣고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큰어머니, 그날 왜 그랬어요? 대체 뭘 본 거예요? 큰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문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단다. 이런저런 이유로 떠돌던 영혼들이 얹혀 살았던 집이야. 후임은 큰어머니의 말을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큰어머니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우리가 본 건 아마 이 집에 오래전부터 있던 영혼들 중 하나였을 거야. 그들이 다 해를 끼치진 않아. 하지만 그중 몇몇은 가끔 이렇게 존재를 드러낼 때가 있지. 내 어머니가 그날 너를 데리고 나갔던 것도 그런 이유야. 후임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큰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다들 숨기려고만 했어요? 큰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해서 뭐 하겠니? 믿지도 않을 거고 믿는다 해도 잊히지 않겠지. 그냥 기억에 묻어두는 게 나을 때가 있어. 후임은 큰어머니의 말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창문과 방에 누워있던 삼촌들과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큰어머니가 이야기했던 영혼이라는 단어가 깊이 박혔습니다. 후임은 큰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본 광경들과 큰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뒤섞이며 뭔가 불길한 그림을 그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큰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날 제가 본 건 뭐였을까요? 어머니가 본 것도 그냥 영혼이었나요? 큰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봤던 건 이 집에 머물렀던 영혼 중 하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의 후임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니었다니요? 그럼 대체 뭐였는데요? 큰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후임은 한참 동안 방 안에 홀로 남아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을 맞추려 했습니다. 몇 달 후 후임은 어머니와 단둘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다시 용기를 내 물었습니다. 엄마, 큰어머니가 그날의 일이 그냥 영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셨어. 그럼 그날 본 고양이 같은 건 뭐였을까? 그게 뭔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했구나. 후임은 대답 대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내가 본 건 고양이가 아니었어. 사람처럼 생겼지만 분명 고양이와는 다르게 생긴 어떤 형상이었지. 나는 그걸 보고 처음엔 내가 말을 잘못 알아들은 줄 알았어. 하지만 그날 이후 그 형상을 떠올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후임은 어머니의 말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그게 뭔데? 엄마도 모르는 거야?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그게 우리 가족이나 집안에 머물러 있던 무언가는 아니었단 거야. 큰어머니는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난 그게 너무 불길했어. 그래서 너랑 내 아빠를 데리고 나왔던 거야. 후임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찜찜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후임은 더 이상 그 일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후임은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며 오컬트와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인터넷 포럼에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이 겪은 일을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민속 신앙과 관련된 한 지역의 전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부천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고 오래전 떠돌이 영혼이 특정 가문이나 집에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듣고 과연 자신이 겪은 일과 연결이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그 지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단서를 조심스럽게 공유했는데 그중 한 노인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예전에 이 근처 집들 중 몇몇은 길 잃은 영혼들을 받아들이던 곳이었다네. 그 영혼들이 떠도는 이유가 여러 가지였지. 삶을 마치지 못한 원혼도 있고 생전 머물 곳을 잃은 외로운 영혼도 있었어. 하지만 그런 집들 중 어떤 고된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른 것들이 끼어드는 경우도 있었다네. 노인의 말을 들은 후임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그런 다른 것들이란 대체 뭐죠? 노인은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몰라. 그저 인간이나 영혼이라고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뿐이지. 그런 것들은 대체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하지만 가끔 가문이나 집안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 나타나는 일이 있지. 노인의 말을 들은 후임은 다시 한번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어른들의 표정과 이상하게도 순식간에 조용해졌던 집안의 분위기가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후임은 노인의 말을 듣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또 하나의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어머니와 가족들이 조용히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대체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사과를 했던 걸까? 이 질문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후임은 돌아가는 길에 친척 집에서 있었던 일을 노인의 말과 연결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게 자신이 납득할 만한 형태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후임은 결국 노인의 조언을 떠올리며 어머니를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며 대화를 피하려 했지만 후임의 진지한 태도에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솔직히 말해줄게. 사실 그날 내가 본 건 단순히 무섭거나 이상한 게 아니었어. 그건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존재였지. 후임은 숨을 죽이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난 널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잖아. 그때 방 안에 있던 공기가 이상하게 무겁고 싸늘했어. 하지만 창문에 비친 형상만 봤던 게 아니라 그 형상이 마치 날 보고 있는 것 같았어.
후임은 놀라 물었습니다. 보고 있었다고. 어떻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 고양이 같으면서도 사람 같았어. 하지만 단순한 영혼이 아니란 느낌이 들었어. 마치 우리를 시험하려는 것처럼. 그게 너무 두려워서 더는 그곳에 머물 수 없었어. 후임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자신이 그 존재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그날의 일이 단순한 영혼이 아닌 무언가 다른 존재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